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교수의 당뇨 클래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한 달 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냈고 오랜만에 조금 휴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는데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당뇨 클래스는 SGLT2 이니비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DPP4 이니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SGLT2 이니비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공지 말씀 먼저 드리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준비를 할 때 DPP4 이니비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같은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인 GLP-1 아고니스트를 먼저 소개해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경구제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소개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으셔서 경구제를 먼저 해서 SGLT2 이니비터를 다루고자 합니다. 대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약제까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당뇨병 관련 약제는 거의 100% 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있어서 순서를 주사제로 넘어가서 GLP-1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경구약제인 SGLT2 이니비터에 대해서 다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 시작하기 전에 DPP4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크레틴 효과라는 그런 효과를 기반한 약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먹었을 때랑 주사로 해갖고 포도당을 줬을 때 혈당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주사로 줬던 아니면 먹었던 혈당은 둘 다 똑같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슐린 분비 자극에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사로 해서 포도당을 줬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은데, 포도당을 먹어서, 그러니까 소화기로 해서 집어넣었을 때는 인슐린과 별개로 해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강력하게 분비를 자극을 해서 혈당을 잘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게 바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인크레틴 기반의 그런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해갖고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치료 방법론을 이제 모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크레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이,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DPP4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몸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몸에서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도 반감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금방 그 효과가 소실되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혈당 강화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DPP4라는 효소 자체를 억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크레틴이 상대적으로 몸 안에서 분해가 덜 되고, 그걸 통해서 인크레틴이 몸에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 고농도로 유지가 되고, 그런 인크레틴 때문에 몸에서 혈당이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소 복잡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약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실제 임상에서 쓸 때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출시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잘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효과 대비 안전성도 굉장히 우수한 약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서요. 식사하고 별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되고요. 이 약을 썼다고 급작스럽게 저혈당이 온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위험 없이 식사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약의 성분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밖에 용량이 되지 않아서요. 용량 조절도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종류는 총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약제별로 사용이 효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안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전 자체상으로 기존에 출시됐던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대부분의 약제하고 궁합이 좋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9가지 약제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약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품명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시타글립틴이나 빌다글립틴,
알로글립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된 순서로 해갖고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 있어서도 제미글립틴, 테나리글립틴, 에보글립틴, 아나글립틴, 리나글립틴, 삭사글립틴 같은 약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미글립틴하고 에보글립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된 신약이라서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하고 뭐 대등한 그런 어깨를 겨루고 있는 그런 한국산 신약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잘 떨어뜨리고 효과가 좋으면서도 저혈당이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이걸 썼을 때 약 0.5에서 1%,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같이 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우수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 선택약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처음 진단됐을 때 흔히들 쓰는 그런 약이 메트포르민이라는 그런 약인데요. 이 약 자체도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 중에 확인을 해보면 인크레틴 기반, 그러니까 인크레틴을 올리는 그런 성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포르민과 이 인크레틴이 우리 몸에서 오래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이 DPP4 억제제,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굉장히 궁합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선택약제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약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가지 약물이 출시되어 있는데 그 약제가 효과가 거의 같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그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약제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크레틴이라는 게 식후에 분비가 올라가고 지나치게 식후에 고혈당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고혈당이 심한 환자에 좀 유용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아시아인에게 이런 어떤 그 식후 고혈당을 잡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작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저혈당이 우려되는 노인들에 대한 혈당 관리에 장점이 많은 약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1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 너무 짧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리뷰 차원에서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SGLT2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SGLT2 이니비터는 콩팥에 작용해서 콩팥의 작용을 이용해 갖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뭐랄까 소개해드리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전인데요. 우리 몸에 좀 복잡한 생리학적 기전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몸에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되고 그런 것들이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서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이 돼갖고 영양성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이런 구성성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이라든지 지방 조직, 근육 조직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잘 저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거나 힘들 때 있어서 그런 에너지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포도당이 너무 많은 잉여의 성분으로 해갖고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장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몸에서는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들을 가능한 한 붙잡아두고 몸에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쓰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콩팥에서는 여과작용을 거쳐갖고 포도당을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 포도당을 다시 재흡수해서 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은 포도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잘 유지해서 생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기전이 좀 충분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고혈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콩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소위 얘기해서 당뇨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어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신장에서의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몸의 스위치가 어떤 거냐, 콩팥에서 따져봤을 때니 SGLT1이라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 SGLT2라는 스위치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약은 그런 특정한 몸의 생리반응을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GLT1하고 SGLT2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재흡수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차단해버리면 포도당이 더 이상 재흡수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당뇨가 돼서 에너지원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포도당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 갖고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기능을 역용한, 그리고 콩팥에 작용하는 기능을 통해서 양리학적 성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게 신장에 위치하는 세뇨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존재하는 그런 스위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루에 약 180g 정도의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차단을 하니까 몸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않고 그만큼의 포도당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완전히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g에 해당하는 그런 하루의 총 포도당 재흡수량을 완전히 다 차단하지는 못하지만요, 거의 절반 가까이, 약 하루에 60에서 100g 정도의 포도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닌데요. 하루에 100g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포도당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g이 4kcal 정도 되니까 한 400kcal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400kcal 정도의 에너지 소스를 몸 밖으로 빼내고 더 이상 그 몸의 신진대사에 속하지 않게끔 그렇게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제가 외래 환자의 설명을 드릴 때 약간의 다이어트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몸의 탄수화물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먹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작용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과정은, 그러니까 약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번, 식사하고 특별히 크게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DPP-4 이니비터와 함께 뭐 특별히 크게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용량, 저용량 이렇게 여러 가지 용량으로 세분돼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성분만 이렇게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뭐 센 약, 약한 약 가릴 거 없이 간단하게 용량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장점 탓에 또 그리고 다른 기존의 어떤 포도당 대사와 관련된 대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장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병 약제랑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은 약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출시가 돼 갖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성분으로 하면 4가지 성분, 다파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그 다음에 어투글리플로진, 이렇게 4가지 성분의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다른 약제랑 같이 사용했을 때 궁합이 좋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메트포르민과 같은 그런 약제하고 같이 콤보로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를 먹었을 때 이 2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그런 콤비네이션 드럭, 그러니까 픽스드 콤비네이션이라고 저희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약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약이 이제 그 복잡한 내분비 안에 인크레틴 기반의 호르몬이랑 같이 연계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나오고 연구 결과들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DPP-4 이니비터인 시타글립틴 또는 리나글립틴 같은 그런 제자,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약은 아직은 현행 우리나라 보험의료 체계상 그 보험급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 번째 약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려면 비보험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메for민과의 복합,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단독 또는 그 이외에 설폰 요소제라든지 뭐 TGD 같은 계열의 약제하고 병용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중에서 그 다음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효과는 아까 제가 조금 두서없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잉여의 칼로리를 몸 밖으로 빼주는, 그리고 콩팥과 소변을 통해서 빼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거의 100g에 상당하는 그런 포도당이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지 않은 칼로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당뇨병이 최근에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대한 인슐린 분비 반응에 보상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즉 체중이 늘어나거나 뭐 대사증후군이 생기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상태에 역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뇨병의 병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가 잉여의 포도당을 몸 밖으로 빼준다라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단독 사용 시에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역시 DPP-4 이니비터와 마찬가지로 해서 굉장히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하는 신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비만과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한테 특히 유용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관련된 강력한 위험인자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런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중이 조금 좀 있거나 허리둘레가 좀 있거나 그 이외에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약제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아주 좋은 그런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강력한 합병증 억제 효과들이 조금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신부전과 같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이런 데 있어서 이 약제를 선제적으로 썼을 때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재작년에 걸쳐서 꾸준히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이 약이 더 이상 당뇨병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사람인데도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병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당뇨약인데도 불구하고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효과가 있어서 당뇨와 무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뭐 FDA 이런 데에서는 승인이 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험 승인을 전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말 빠르면 내년 초에 관련된 급여가 오픈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건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 약제에 기반한 그런 연구들이었고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이 참여했는지를 나타냈는데요. 수천 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랑 비용이랑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연구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글리플로진이라는 단어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SGLT2 이니비터로 기반해 갖고 진행된 그런 임상 연구들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뭐 대상자가 이렇고 저렇고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라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실 거는 없습니다만 이 밑에 0점 몇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거든요. 이 숫자가 1이 넘어가게 되거나 1을 걸치고 있으면은 썩 그렇게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약제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위험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뭐 신뢰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1에 걸치지 않으면서 1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 약을 썼을 때 위험도가 줄어들고 장점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예후 인자, 그다음 임상 인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방적인 효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든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데, 이 약제의 어떤 약제가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출간된 우리나라 당뇨병 진료 지침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당뇨병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쓰는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1차 선택 약제로서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예전 가이드라인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동반 질환이 많이 그 어떤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 약제보다 우선 이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권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이 약제가 얼마만큼 최근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한테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웅변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요, 이 약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안 좋은 단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00g까지 그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콩팥에서 다시 재흡수하고 가져가려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 소스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신 그거를 몸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큼의 칼로리를 잃어버리는 셈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몸이 좀 나빠지고 약해질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식을 많이 하고 잉여의 칼로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몸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 약제를 오래 썼을 때 상대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안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요로 감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변에 당분이 많이 껴있고, 이게 우리 몸에도 좋은 소스지만 세균 번식, 세균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생성과 증식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요로 감염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로 감염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약을 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쉽게 나아지고 쉽게 호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한 임상 경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드물지만 보고되어 있다는 게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분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그냥 포도당만 나가면 좋겠지만 소변을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체내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뇨량이 조금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의 순환 혈액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있어서의 그 혈액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수 유발과 관련돼서 약간 신장 기능이, 오히려 신장을 보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콩팥이 약간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탈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급성으로 신장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드물지만 보고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 장애, 그다음에 사고 체혈과율의 어떤 감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면 동맥경화성 그런 어떤 말초혈관 질환, 그러니까 말초 당뇨 발열 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지절단의 위험성이 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평소에
혈압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지럽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뭐 다소 조금 두렵고 걱정스럽게 들리시겠지만 임상 의사들은 그런 데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 그러니까 임상 경험을 확보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약을 썼을 때 뭐 가벼운 정도의 요로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드물게 있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하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합병증은 아예 그런 분들한테 약을 쓰지 않고 신중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기능에 따라서 최근에 있어서 이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신장병증으로 진행하고 악화하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예방해주고 막아준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뭐랄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이 약을 그래도 가능하면 끊지 않고 유지하자라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요. 신기능이 거의 떨어져 갖고 투석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 사구체혈관 30 정도까지는 가능한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콩팥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었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GLT2, 이게 이제 콩팥의 사구체라는 곳에 세뇨관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여과돼 갖고 몸 밖으로 소변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포도당을 재흡수해서 몸에서 계속 에너지 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위치를 차단을 해서 몸에서 포도당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소변으로 하루에 한 100g까지의 포도당을 배출해주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하고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는 그런 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방광기가 충분히 길고 한 번 먹으면서 이 약의 작용 기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약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시된 약제 대부분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용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포도당 대사에 관련된 핵심 기전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제를 같이 쓰더라도 이 약제랑 같이 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궁합이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파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어투글리플로진의 네 가지 성분의 약제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메formin이라든지 DPP4 이니비터와 같은 다른 약제랑 같이 붙여서 한 가지 복합제로 그렇게 출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개선시켜주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체중이 한 2에서 3kg 정도 빠진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고 혈당을 잘 떨어뜨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만하거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환자한테 특히 유용하지만, 그리고 또 그 강력한 합병증 억제 효과 같은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이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쓰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임상 연구 결과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당뇨병이 없는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이 약이 폭넓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급여에서 허락을 해서 이런 어떤 사용하는 그런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잘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지금 라이브 Q&A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Q&A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비리님께서 저기 Q&A 올려주셨네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인 사람은 약 안 먹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기도 가능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제가 저기 당뇨 클래스 에피소드 보면 당뇨병 예방편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뭐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난 상태의 어떤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그 이외에도 뭐 고지혈증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어떤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법은 뭐 약도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약 이전에 약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좋게 해드리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운동이랑 식사 조절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 에피소드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인슐린 그러니까 분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그래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그렇게 초래하지 않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베타세포 기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을 실천하시고 식사 조절을 꼭 실천하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찌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복용 중인 약 유니마릴이 이 종류의 당뇨약인 것 같은데 목록에는 보이지 않네요. 다른 걸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유니마릴이란 약은 설폰요소제 계열의 약입니다. 이거는 아마 글리메피라이드라는 성분의 그런 약제일 것이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었던 다른 에피소드인 설폰요소제 그쪽 파트를 좀 참조하셔서 들으신다면 제가 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좀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윤희님입니다. 선생님, 당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도 먹었고 신경 차단술도 받았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2달 정도 안 떨어지더군요.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지금은 메트포르민 하루에 3알 먹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약을 늘렸습니다. 저도 메트포르민을 당연히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트포르민 이후에 있어서 다른 약제를 추가로 병용을 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인슐린 사용을 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굉장히 많은 300, 400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먹는 약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인 식후 혈당 180 미만의 그런 효과적인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쓴다면 메트포르민이랑 궁합이 좋은 다른 약제, DPP4 인히비터도 좋고 지금 소개드렸던 SGLT2 인히비터도 좋고 설폰 요소제도 좋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TGD라는 그런 약도 좋고 어떤 약이라도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요. 그걸 썼을 때 효과적으로 혈당을 잡을 수 있고 공복혈당은 식후혈당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혈당 조절 목표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다 끊는다면 높은 확률로 이전의 약, 그러니까 다른 약제를 다 끊고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스테로이드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증가시키면서 특히 식후혈당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후혈당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약을 쓰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반응도 다르고 제가 쓰는 약 선호도를 완전히 여기서 다 노출시키는 것들은 조금 아닐 것 같아 갖고요. 그거는 설명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다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건님. 이미 신장과 요도 사이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금기인가요? 아니면
병영 가능 시 질병의 경중은 무관한가요? 사실 저거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저질환이 어떤 종류의 기저질환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일반적인 상황에 신장과 요로 사이에 질병이 있다면 특별하게 금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GD 같은 계열의 약을 설명을 드릴 때 방광암 가능성이 뭐 약간 증가하는 그런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력이 있는 분들은 그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고 신중히 그분의 의무 기록이라든지 검사 결과를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금기가 되는 그런 병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신장이 많이 망가져 갖고 뭐 투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한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고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요로 감염증이 있거나 그런 요로 감염증이 반복적으로 오시거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로 감염증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서 조금 더 많이 오고 조금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약을 선뜻 쓰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약이 듣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조금 자주 외래 오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대신 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을 걱정해야 되지만 장점도 굉장히 확실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썼을 때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약간 가벼운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을 겪다가 금방 나아지고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하고 잘 모니터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환자마저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전 야채를 먹어서 비건님이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식전 야채를 먹어서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는 게 좋단 건 열량만 보면 효율이 낮다는 건데 현대에도 각종 재해 등 식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최대 흡수하게 먹는 것이 낫나요? 뭐, 예, 그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사실은 못 먹어서 문제인 상황보다는 너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요. 20대, 30대 시절에 그러니까 한참 팔팔하고 건강하고 당뇨가 없던 시절의 몸무게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뱃살,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제 체중이 빠져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 이외에 다른 질환과 관련돼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원론적인 상황에서는 뭐 식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에너지 음식을 드시는 게 뭐 나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그런 음식을 뭐 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비상 시국에 있어서 비상 식량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윤희님 이제 또 질문을 주신 게 있네요. 당뇨 환자에게 적절한 공복 혈당이 얼마인가요? 130 이하로 노력 중입니다. 뭐 그 혈당 조절 목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당뇨 클래스 이전 에피소드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방송을 들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130 이하로 노력하는 거는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일상적으로는 120 이하, 가능하면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저 범위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저는 평균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최적화된 당화혈색소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기준치 범위보다 다소 올라가거나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래도 아마 추석 연휴 이후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라이브 Q&A까지 그러니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아마 이제 주사제일 것 같은데요. GLP-1 아고니스트 그리고 인슐린 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